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윤석열, 김건희 개똥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언론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불합리를 견뎌내면서 계속 항행할 수 있느냐. 원희룡 같은 사람은 하급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머리가 이제 그 수준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더니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윤석열 같은 인간 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그냥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중청 서울의 소리 그리고 양삼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양삼의 희망공장 변 기자님 모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론 털리고 팔리고 밟히고인데 변 기자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기자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목을 보니까 털리고 팔리고 밟히고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아요. 털리고는 MBC, 팔리고는 YTN, 밟히고는 KBS 이런 의미로. 아니면 각 방송사마다 셋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깔고 예.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언론계 소식을 전하는 게 임무긴 합니다만은 네. 그 며칠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네. 주관으로 해서 한국 사회 갈등 해소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할머니 한 분이 네. 질문 있다고 손을 들면서 답변은 필요 없다 사실. 뭐 요구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뭘 또 야단을 치시려고 그러나 근데 귀를 기울였는데 곧 이태원 참사가 다가온다. 네. 그 추모 주기가 1주년이? 다가오는데 예. 기사를 제대로 써주는 데도 없고 네.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좀 제대로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것까지 알리고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달라는 호소를 여기저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기독교 언론 포럼에 있으니까 언론과도 관련 있고 기독교와도 관련 있으신 당신이 책임을 지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틈만 나면 기회만 온다면 네. 참사와 관련된 얘기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없이 예.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옳다.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옳다. 근데 국민이 생각이 다르면 그럼 누가 옳은 거냐 그 중에서 네.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차치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갸륵한 생각을 늘 갖고 계셨단 말인가? 아니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번 좀 바라보자. 네.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제 한 뭐 열흘 좀 안 남았습니다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몇 가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네. 첫째, 제5차 유엔 자유권 협약 심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 그건 좀 10월 19일, 10월 20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 제5차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나라가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네. 억울함이 없도록 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고 있는가에 대한 심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협약에 다들 가입을 했는데 네네. 그 협약대로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해 그렇죠. 따져 묻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몰랐지만 소식 몰랐지만 제 예.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갖고 뭐 이제 점수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네. 포르투갈 출신의 이쪽 위원이 딱 따져 물은 거예요. 네.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었는데 네.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라든가 맞습니다. 보상, 배상 뭐가 됐든 간에 세월호 때보다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예. 정말 정부 입장에서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질문을 따진 거죠. 네. 아마 그분이 그런 어떤 인권 문제나 또는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그쪽으로 보고서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네. 이거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태원 그러겠죠. 참사에 대해서. 그러겠죠. 행정기관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것들이 진상규명이 다 됐고 처리가 이 사기꾼 놈들. 아유 진짜. 처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민대책위원회가 바로 이제 반박을 했죠. 네. 총체적인 진상규명, 정부 각 기관에 누구는 그때 뭘 해야 되는데 뭘 안 했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따져가지고 백서가 나온 건 없지만 예.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예.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 도대체 개별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안 취해졌다. 네. 참사는 못 막았지만 이거는 그렇죠. 책임을 후속 다할 수 조치.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더라. 그다음에 거짓말로 보고한 거는 분명히 그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것인데 예, 그런 예. 사람들도 가려내지 않고 네. 결국 가장 기초적인 진상규명과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들조차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느냐. 더군다나 지금 하고 있는 운영되는 분향소조차도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그냥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유지해가고 있는 건데 네. 정부가 아무것도 지원 안 하고 오히려 저것들 빨리 좀 안 없어지나. 맞아요. 좀 철거하고 좀 집으로 가지. 맨날 이런 좀 눈으로, 조용히 있지 좀. 예, 이런 눈으로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어떤 저런 답변이 나오느냐. 예.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는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권력에 있어서 권력 집단이 갖고 있는 기억에 대한 통상적인 매뉴얼입니다. 네. 재난이 뻥 터지면 네. 빨리 수습해 구조대를 보내 그다음에 거기에 희생자들이 생겼으면 유가족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도 빨리 해야 되고 유가족들의 아주 실질적인 필요 참변은 이미 벌어졌으니까 유가족들이 참변 장소에서 떠나지를 못하실 텐데 네. 거기에 빨리 숙소들 마련해 갖고 이분들이 편히 묵으시면서 뭐 나름대로 유가족 입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만 그쵸.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뭐. 그건데. 예. 그러니까 유가족이 오고 유가족들의 지인과 친척들이 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오고 할 텐데 네. 그 숙소를 마련하고 그분들을 위한 커다란 광장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홀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떠나시는 분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죠. 네. 권력은 항상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용히 좀 빨리 시키고 집에 보내야 되는데와 네. 그다음에 우리 중에서는 어디까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올까 이 그렇죠. 생각을 제일 먼저 항상. 하죠. 예. 그래서 용산구청장 구속시켰는데 또 결국은 또 빠져나오죠.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 지위라든가 권력자와의 관계 같은 걸 고려해서 네. 딱 과장선이 나올까요? 국장선이 나올까요? 뭐 이런 걸 때 따진단 말이죠. 네. 거기서 꼬리를 탁 자르고 네. 최종 책임자는 최종 책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고 나가는 네. 권력의 속성이 있죠. 뭐 여지없이 그대로 다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그런 비난을 받고도 끄떡이 없다든가 뭐 이런 네, 거죠. 네. 구청장은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애꿎은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맞아요. 뭐 하나 예. 만들어졌더라고요. 크러쉬라고 하는 제목인데 파라마운트사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사 자료들이나 청문회 자료
그다음에 영상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고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하는 채널, 자기네가 갖고 있는 OTT 채널입니다. 아, 그렇군요. 파라마운트 디즈니 플러스처럼? 예, 네.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에러 번호 있죠? 404번 아, 에러입니다. 이거 예, 볼 수 예. 없는 에러입니다. 에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에러 번호는 404번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난 그냥 뭐 안 보인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파라마운트하고 이제 뭔가 한국 정부 간에 뭐가 있는 거야? 아니면 파라마운트가 한국 정부 눈치를 보는 거야? 아니 공개가 됐으면은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볼수 되는데 있게, 예. 어떤 알고리즘으로 차단을 했길래 이게 잘 안 보이지? 뭐 이제 이런 거. 두 번째, 예고편은 유튜브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유튜브를 열어도 이건 또 안 열려. 재생 불가입니다. 예고편이? 예고편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보지 말란 얘기냐 도대체. 어.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열어달라, 왜 안 열리는 것이냐,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왜 한국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것이냐, 지금 질의는 다 해놓고 있다는데 예. 그쪽에서 답변을 아직 안 온 걸로 지금 최근까지 소식은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약간 우리가 시간을 또 미리 앞당겨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여서 방송 나갈 때쯤에는 해결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유가족한테는 또 상처죠. 그렇죠. 이거 뭐 한국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나왔대는데 그거라도 한번 좀 봤으면 하는데 볼 방법이 없으니까 아. 미국 가서 볼까. 제가 있는 단톡방에는 어떤 예. 분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 자체를 그대로 올려주셨네요. 다운받아서 또 이렇게 예. 전파하는 방법이 있네요. 예고편을 다운받아가지고. 예고편만. 그래서 제가 아직 운전 중에서 봐가지고 이걸 못 열어봤는데. 예. 예고편이라도 그럼 어떻게든 볼 수가 있군요. 이게 볼 수 있을까? 또 어디 그 커뮤니티에 올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디어가 안 한다면 시민이 나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시민 미디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시민 미디어가 나서서 우리끼리라도 보면서 뭐 잘못 제작된 것 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아니면 아픔을 더 공감하면서 일주기를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 그 할머님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언론이 제대로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교회가 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답변. 얘기하면 길고. 교회한테 뭘 말해요. 진짜. 한 가지만 좀 같이 읽어봐 주십사 하는 것, 기사를 소개하면 뉴스앤조이에 기사가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정말 그날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됐던 48살 된 분이 계신데 예.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신데 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네. 그 전직 회사 동료들하고 너무 가깝게 다정하게 지냈기 때문에 가끔 보자. 네. 이런 이제 모임이 맺어진 거죠. 근데 그날 모임이 이태원에서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요, 위험하겠는데 이런 영상을 보내신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고 나중에 희생자로 이제 밝혀진 거죠. 네. 48살이니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또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그러네요. 청년들 사이에서 좀 예. 인기가 있는 분이셨네요. 예. 그 교회 일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의 시간을 그냥 인생을 갖다 압축해서 살고 이거 계신다고. 뒷 스토리가 대충 예상이 되는데 되죠. 왜 하필이면은 그 마귀들 파티하는데 그렇죠. 축제하는데 갔다가 그랬느냐 이런 얘기 분명히 연결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시는 그 교회를 이 어머님이 30년 넘게 다니셨대요. 예.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한 사람. 사실은 교육자가 제일 먼저 뛰어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네. 비극적으로 그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신다면 네. 사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조건 새벽에 가죠.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인들 사이에서 나도는 얘기는 아니 그 사탄들의 귀신 축제에 왜 간 거야 거기를. 그렇죠. 이런 얘기가 수근대면서 예. 오지 않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 울먹이는 인터뷰가 이제 기사에 실렸는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근데 반대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이것도 동영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소방관들은 늘 위험하죠. 그쵸. 아마 이태원 참사 때도 구조 작업을 펴다가 다치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소방관들이 결국 희생될 때가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네. 아니면 위험한 그렇죠. 구조 작업을 하다. 네, 당연히. 그 어머니들은 또 아버지들은 얼마나 참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위험한 직업, 남을 항상 구조하는 직업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이죠. 자, 늘 어디 작업 나갔다거나 아니면 어디 출동했다 그러면 가슴이 조마조마하셨을 텐데 그럼 뭐 가슴에 묻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후배 소방관들과 동료 소방관들이 네. 어머니 아버지들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아들 딸입니다 이제는. 네. 예. 네. 어머니 아버지들 돌아가신 분들이 못하고 계실 거니까 저희가 네, 모시고 가족들을 다 부르십시오. 함께 여행 가십시다. 그래서 또 관계된 기관들이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소방청과 함께 여행 간 네.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1편, 2편. 아, 소방청이 예, 또 함께 했군요. 소방청에 이제 주관을 네. 하고 예. 다른 기관들이 좀 도와줬죠. 네. 고맙게도. 그래서 이 직장 동료들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뵌 적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찾아가서 그 아들 딸들 이제 대신 키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손주들을. 네. 뭐 그 아이들도 데리고 여행도 가는데. 아이고. 아니 그 그러게 말입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자기 교인들 그 빈소에도 잠깐 안 가는 이런 것은 이걸 교회를 어떻게 저는 참 맞이해야 될지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월호는 무능한 정권이었다면 세월호 때는 지금 이 이태원 참사는 무도한 정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도한 정권이었고 또 왜 도대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심지어 추모하는 것도 보면 그 명패도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이름도 밝히지 않게 했고 이게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또 이게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무속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였고 그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그 세월호 때보다도 더 이렇게 숨기고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지지도 못 얻고 또 유족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가 이 정권을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정권이 탄생하는데. 예. 그래서 교회하고 이 윤 정권이 하는 짓하고 닮아가는 게 아닌가. 물론 원래 교회는 뭐 자살하면 가서 그 장례식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집전 안 해준다거나 예. 그런 짓을 해온 이력이 전력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말은 교회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고 저찌고 하고 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뭐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옳다 네. 말은 하지만 이게 다 거칠일 뿐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정한 방향 옳은 방향은 안 해요. 말만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징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평신도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교리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네. 예, 하나님은 또 교회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크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그마한 교리 하나를 붙잡고 그게 옳다 그러다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걸 또 정파적으로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네. 이게 정파적으로 네. 묶여가지고 네. 저쪽이 만약 우리 정파였다면 또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우리 정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아니 뭐 그 교리 말씀하셨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는 저기 성경에 안 나와요. 어거스틴 이후에 만들어진 교리인데 자.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도 있고요. 예. 오죽하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냐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도 예, 있다고 충동적으로 해요. 벌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모르는 교회가 가장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곳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그다음 네. 국민이 무조건 옳다를 진짜 실천할 건지를 제가 요새 하나씩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저기 그 다큐로 가시는 것 같다. 명 기자님께서. 그다음에 10월 19일은 75년 전에 여수 순천 참사의 추모 주기일입니다. 추모일입니다. 그렇습니까? 10월 19일 1948년이죠. 10월 19일. 여수 순천 지역에서 예. 사실 제주도에서 4.3이라는 게 그때 벌어졌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못된 정권에서 말했던 예. 여순 반란 사건. 그렇죠. 반란 사건이라고 몰아갔던 그 사건입니다. 네, 지금의 네, 네. 공식 입장은 11구 여수 순천 사건 추념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 4.3이 벌어졌지만 제주에는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져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가서 살지만 네. 주로 호남 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에게 제주에 빨리 가서 싹 쓸어버려라 네. 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수 순천에 있던 제14연대 같은 경우나 그 밖의 연대에서는 아니 지금 나라가 세워져서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네. 나라 지키는 일에 뛰어들 줄 알았더니 갑자기 국군이 총구를 그냥. 돌려서 제주도에 가서 다 쓸어버리는 작전에 투입된다니까 거기는 우리 친척들이 다 사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또는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좌파 우파 막 한참 치열할 때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때는 경찰이 우위에 있고 군인은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은 쭉 계속된 조직이고 맞아요. 군인은 이제 모집해갖고 모병해갖고 일제 시대 경찰이 최고였잖아요. 최고였죠. 예.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 아래였고. 친일파들도 다 경찰에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경찰이 떵떵거리고 네. 군인들은 정말 그 밑에서 심부름 정도 하는 네. 그래갖고 아주 대우도 나쁘고 자존심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던 때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결합됐겠죠.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이제 항거를 했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해서 싹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단어죠. 부수적 피해. 부수적 피해. 예, 나쁜 사람을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서 한 명 가려내는데 한 100명의 민간인이 죽는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무고한 민간인을 잘못해서 살상했습니다라고 표현하기가 나쁘니까 부수적 피해. 아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 부수적 피해가 엄청나게 더 생긴 거죠. 예. 실제로 군인들은 뭐 나중에 다 진압이 됐습니다만은 군인인지 뭔지 약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네, 가면서 막 그냥 쓸면서 가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신고를 갖다 한번 접수하고 있는데 7천 건이에요. 와. 그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사실 지금 알지도 못하죠. 정확히 모른다. 예. 어떨 때는 그냥 2,000명, 3,000명 하다가 어떨 때는 진짜 5,000명, 6,000명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해서 정확한 피해조차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라가 민주화된 다음에 여수 순천이 반란이 아니고 이건 참변이다. 네,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 말 꺼내면 뭐 그건 빨갱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 추념 주관을 정부가 주관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정부가 주최하고 정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합동 추념식이 열리는데 이 합동 추념식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 희생자가 나왔나 보다 하시지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그 근처 전라남도 쪽이 네, 다 그랬네요. 다 예. 피해 지역입니다. 거기를 돌면서 추념식이 열리죠. 그래서 정부가 주최하고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네. 지난해는 장관이 내려와서 자 진상규명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희생자분들한테 참 추모 또는 위로를 보냅니다. 다 했어요. 네. 올해는 장관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바쁘대요. 바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가면 되는데 뭐 얼마나 바쁘면 아니 도대체.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뭔데 바쁘다고 이걸 안 해요? 바쁘다고 밥도 안 먹나? 좋아요. 장관은 뭐 이태원 참사 때 워낙 충격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차관이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차관이 안 왔어요. 그럼 누가 오냐? 차관보가 왔어요. 네. 아니 작년에는 장관이었는데 올해는 차관도 아닌 차관보가 왔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보라고 하는 거는 보좌관 정도. 보좌관이죠. 뭐 그러니까 국장 실장급인 거죠. 예, 네, 국장급이 왔던 거죠. 대통령이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총리가 가든지. 총리가 이 또 추모위원 진상규명과 이 추모의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총리는 뭐 아예 뭐 생각도 못 하고. 홍범도 장군 장군상도 철거하겠다는 이 정권인데 차관보 그 실무자 중에 그냥 그나마 좀 높은 급이긴 하지만 와서 75년 전에 무고한 시민들이 날선 이념의 대립 앞에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정당한 평가와 치유까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최선이에요? 차관보가 와갖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네. 19일이면은 대통령이 어디 갔다 온 국민은 거예요? 언제나 무조건 옳다 이 발언하기 전이네. 전이에요. 아이고.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민생을 챙겨야 된다.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 마라. 이거 말하기 전이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가로가 있을 거예요. 에휴, 선거만 아니면 내가 그렇죠. 이런 말도 안 할 것인데 뭐라고 하면서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옳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무고하게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죽었던 참변에 대해서조차도 차관보 너나 빨리 후딱 갔다 와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또 그럼 우리 세월호 때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잖아요. 4월 달에 가면 또. 그렇죠. 예? 이놈의 정권은 그렇죠.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발 이번 이태원 추모 일부터 좀 모습이 달라져서 그런 얘기를 좀 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편으로는 그냥 이분들에게 우리 유족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저는 윤석열이 그냥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거든 저거든 다 꼴불. 아니,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그냥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만 아니면 이거지. 그런데 지지만 않았으면. 네, 지지만 않았으면.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그 보궐선거 박빙이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대요. 주변에 그런 제가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만 잔뜩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개선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건 좀 우리가 가슴 아팠던 참사 위주로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돈 위주로. 이거 돈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기후 위기와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 빈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기후 재앙이죠. 우리도 이제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기후 재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까지 생기는 마당인데 그러면 이것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상청의 연구개발 예산 17.5%가 삭감됐습니다. 뭐든지 깎아 다. 예, 극한 아주 심각한 폭우나 폭염, 가뭄이 왔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17.5% 삭감. 정부 예산안이 이제 12개 분야로 나누면 제일 많이 삭감되는 곳이 기상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쳇말로 끝발이 약하니까. 그치, 국방부 같으면 어디 감히, 네. 경찰청 같아도 어디 감히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부자들 대기업 다 돈 깎아주더니 그리고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괜히 개겨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수출 다 떨어지면서 그 세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기재부 예산은 얼마나 줄었는데 돈 자기네가 관리하니까 안 지들 안 줄었겠죠 줄였죠. 뭐. 17.5%가 왕창 줄었습니다. 정부 전체 평균 삭감률은 한 16.6%나 16.5% 정도 되는데 기상청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상청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사실 법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엄연히 과학기술기본법은 중요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아예 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 법이 있으니까. 예,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습니다. 아이고 헌법을 이렇게 맨날 노래다 부르는 양반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사항이에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연구개발 예산과 각종 알고 대응 예산을 얘기했겠습니까? 설마. 그렇고 또 하나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이 R&D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하는 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국가에 상당히 중요하고 법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미리 내년에 쓸 걸 6월 30일까지 내놓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국회가 마지막에 확정하도록
이러는 게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입니다. 네. 6월 30일인데 53일 초과했어요. 서류 만들다 보니까 며칠 추가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53일 초과했습니다. 이건 오. 법상으로 법규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그러네요. 사항입니다. 네. 취지도 위반했고 법 규정도 위반한 사항이죠.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왜 공약 위반이냐면 과학기술 R&D 예산은 정부 총 지출의 5% 수준에서 꼭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면 3.9%입니다. 지난번에도 4.8%에서 왜 5% 넘긴다 그래놓고 안 넘겼습니까? 라고 지적을 받았던 건데 네. 4.8에서 다시 0.9를 까가지고 깎아왔네. 네. 3.9가 된 거죠. 법규 위반입니다. 법규 예산. 이렇게 되면 정말 집중호우라든가 폭염, 태풍, 가뭄 등에 대한 기상의 어떤 예측을 갖다가 정확도를 확 높여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했던 이런 우리의 노력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 사유되지 않습니까? 사유는? 사유로는 국가의 외환 빼고 국정에 대한 현저한 이런 위기를 갖고 온 경우는 탄핵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국회를 갖다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도대체 법규 위반한 걸 다 모아보면. 그러니까요. 야,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한 건 한 건을 볼 때는 에휴, 뭐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도대체 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다면 자기가 헌법에 따라서 법규를 지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한 선서에 위반되는 거니까. 법을 지배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문제가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자, 그다음 또 한 건. 내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 예산이 얼마가 깎여나갔냐면 7조 1천억 원이 깎여나갔습니다. 와. 7천억이 아니고 7조입니다. 7조 1천억. 원래 그 유초등부 여기 그쪽 협회에서 엄청 그 보수 정권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원. 네, 교육 쪽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훨씬 더 네, 강했고 또 뭐 막 포퓰리즘식으로 막 공약을 던지니까 윤석열은 그런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지지자들을 후려치는 재주는 있어요. 다 매겨.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왕창 줄어나가니까 지역에서는 돈이 안 내려오니까 네. 돈을 교육 예산에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서 잘라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7조 이상 삭감이 되게 됐는데 본래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의 재정교부금이라는 건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세금을 거둔 거의 총액의 20.8% 반드시 딱 잡아가지고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9조가 지금 빵꾸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9조가 펑크 났으니까 거기서 20.79를 떼서 줘야 되는 건데 펑크 난 것만큼 사라지다 보니까 7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교육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전체적인 숫자만 봤는데 그러니까 지역 쭉 점검을 하면서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교원 감축해야 되고 선생님도 없어야 돼요? 예. 초중등 예산 확 줄여야 되고 성평등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다 날라갔습니다 이미. 예. 이제 다시 계획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한테 줄었으니까. 넘어올 교육 예산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예를 들면 한 20% 준다 그러면 맞춰서 짜고 있는 거죠. 짠 것들을 대충 보니까 교원 감축, 성평등 교육 예산 완전히 삭감,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전액 삭감. 지난번에 부산 시민교육 예산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또 있습니다. 노동조합 협력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당연히 노조 싫어하니까. 노조 싫어하니까 이런 것부터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 빼고 노조 관련 빼고 딱 봐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드실 만한 것들부터 확 그냥 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 시민단체는 막 몇백억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청주 걸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충북하고. 충북 청소년 직능단체 협의회가 내놓은 걸 보니까 전국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원이 본래 여가부 쪽에 있었고 여기서 청주시로 1,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건반치 내려오네. 전국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여가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38억 원인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주시에 1,000만 원 정도라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날라가고 네. 청소년 시군 연합회 청소년들끼리 연합회 활동을 하는데 이거 날라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자금 날라가고 네.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법이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 날라가는 거죠. 예. 그다음 이건 되게 웃기네. 청소년들 국제교류 예산이라는 게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100억 원 정도가 잡히게 돼 있는데 잼버리 때 망신을 당하더니 다 없어졌어요. 아예 없애버린 네, 거예요? 없어요. 전액 삭감. 야, 국제교류 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 나라를 진짜 이렇게 되는 그냥 거예요.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다 말아 드시고 계시네. 그 다음에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이 쓰는 걸 조금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디 해외 나가는 걸 그렇죠.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특활비, 특수활동비 네. 이런 걸 네. 줄여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쓰는 걸 이제 줄인단 말이죠. 지난번에는 부산 교육 시민교육 예산, 요번에는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에서 내는 걸 보니까 협동조합 예산이 91%가 날라갔고, 오. 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네.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57%가 날라갔고 마을 기업 지원 예산이 60%가 날라갑니다. 되게 이게- 다 중요한 것들만 이게- 내버렸네. 국민께서는 언제나 무조건으로 오르십니다에 이게 예산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특히 행정과 정책과 재정에서는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으로 네. 표현 안 된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죠. 사랑은 돈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뭐든 다해서 표현되는 거겠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은 돈으로 표현 안 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아, 이거네요.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옳다가 앞에가 빠졌어. 예. 뭐였냐면 그게 나를 지지하는. 지지국민은. 나를 지지하는 국민은 뭐 이거지. 예.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시민사회, 교육도 없애버리고 청소년 날리고 아이가 뭐 자기하고 관심 없고 자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다 날리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육 예산 중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라는 이제 예산이 있습니다. 50%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네. 예. 여기서 이제 각 지역으로 돈이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50%가 날아갔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못 지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에 따른 트렌드에 맞춘 그 교육 문화 사업이라는 건 이게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네. 모습을 바꿔가면서. 신규 사업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절반의 예산이 날아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봉급 주기도 빠듯한데 그렇죠. 사업과 예술 교육에 대한 새로운 뭐 상상력과 아니면 기획력이 발휘되겠냐? 발휘 못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2024년 내년에 할 거잖아요. 네네. 2025년엔 또 줄어들 거란 그러겠죠.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한국의 문화, 교육, 예술은 뭐 젊은 세대들은 맛보기 어려운 거죠. 와.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산이 우리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해를 따라서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그냥 우리는 아이고 예산이 줄었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변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진짜 저기 실핏줄까지 다 도달하는 이거를 다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근데 정부 예산이라는 건 3%는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물가 인상폭에 그렇네요. 따라가서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대로 예. 늘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3%를 늘려야 동결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인데 지금은 2.6%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줄인 거죠. 예. 근데 줄였는데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래갖고 정부가 줄인 허리띠를 졸라매는 줄 알았더니 예. 국민들한테 다 덮어 씌운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자기 놀러 가는 유흥비죠. 제가 볼 때는 뭐 해외 순방비라고 하는데 이건 유흥비야. 자기 유흥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겠어. 아마 그 김건희가 그랬겠지. 나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300억, 300 몇십억인가 늘렸다 그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에 무슨 뭐 어디 영수증 없이 뭐 예, 팍팍 쓰는 정부에 거고. 무슨 뭐 먹었던 밥값 이런 거는 더 늘렸다면서요. 아휴 진짜 무슨 정부가 이런 놈의 정부가 다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늘려놓으신 거는 이 다음번 주제와 함께 묶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이제 예산 지금 가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김승희 학폭 최근에 또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쟁 또 보궐선거 이거 사이에 이거 하느라고
언론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언론이 지금 그 방송을 어떻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좀 시야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 기자님께서 또 특별히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MBC, YTN, KBS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이거 하나 또 드시고 우리라도 힘을 내고 더 기운찬. 네. 아 근데 상품 이름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히네. 이 시대에 기운을 내야 되니 네. 기운찬. 네, 더 기운찬. 네, 우리 감독님 이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기운찬. 더 기운찬. 특허 버섯 발효 추출물에 6년근 홍삼, 녹용, 한방약재 등이 조화롭게 배합된 제품이다. 그래서 몸이 먼저 느끼는 건강기능식품, 성인병 예방하는 버섯 발효 추출물 GMK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예,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런 뭐 그 어려운 군신 좌사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너무 그렇고 지금 요거 그 전에 이뮤인이라고 했던 캡슐로 주셨던 이거는 지금 너무 이 효과가 치매의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할인해서 안 파셔요.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야 된다 안 파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 더 기운찬이란 기운찬과 기운차. 기운차. 예, 마시면 기운차. 이건 진짜 제가 가끔씩 마시는데 기운차. 요거는 네. 복합 버섯균 사체 이렇게 돼요. 버섯균 사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영지버섯, 차가버섯, 상황버섯 이래서 저도 진짜 이렇게 운동하러 갈 때도 마시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더보기란에 네이버 스토어 더 기운찬 건강 그리고 마시면 기운차 배너가 있습니다. 안에 클릭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저희 수익금은 굿모닝 충청 후원금으로 다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도 가끔씩 먹는데 일단 맛이 괜찮더라고요. 엄청 진하네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상당히 진한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MBC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MBC 어떤? MBC에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언론을 다룰 때 언론 전체 시스템을 놓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언론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데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언론을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나눕니다. 무조건 우리 편이 될 줄. 네. 그다음에 한 대 일단 주워 박아야 우리 편이 될. 아니면 뭐 조금만 떡을 던져주면 바로 우리 편. 네. 그다음에 아예 포기해야 될 편. 이렇게 된 거죠. 버릴 놈. 그래서 이제 MBC는 사실 버릴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부설 이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게 흔히 접하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하는 전 세계 언론을 연구하는 그 단체죠. 여기서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걸 이제 내보내는데 2023년 뉴스 리포트가 6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채널은 MBC, 가장 불신받는 건 조선일보, TV조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원문 보고서를 영어로 된 걸 그대로 번역하면 네. 가장 신뢰받는 개별 뉴스 브랜드는 한국의 공영방송사 MBC로 지난해 대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 다음이 YTN, KBS, SBS, JTBC 순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신뢰도 순서에서 뒤를 이어갔다. 네. 대부분의 주요 신문사들은 신뢰도가 낮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는 조선일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론직필 조선일보가. 네. 정론직필 조선일보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다. 가짜뉴스와 싸우겠습니다 하는 조선일보가. 네. 남들이 다 예스해도 우리는 노할 땐 노하겠습니다 라는 조선일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어떻게 이걸 연구를 했을까? 네. 한국에서 자료들을 보내주죠. 이것저것 다. 그래서 한국 자료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취합해서 보내주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카운터파트가 되니까 저 저널리즘 보고서가 나오면 한국에서는 그 기관이 이걸 번역해서 출판을 합니다. 네. 그게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개한 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일부러 안 했?
일부러 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수로 뺀 것 같습니다. 실수로? 설마 실수로? 해당 문단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번역이 어려웠나? 근데 이제 원고량을 줄이다 보니까 회사별로 뭐 어디가 몇 퍼센트로 제일 높고 어디가 몇 퍼센트로 제일 낮고 이런 것들이 다 뺐나 보다라고 관용을 베풀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다른 나라 거는 또 들어갔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언론사별 신뢰도는 전달을 했고 꼴 보기 싫은 놈들은 그냥 말 안 해주는 거지. 한국 거는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해를 합니다. 까짓 거.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올해는 뭐 그렇게 넘어가나?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다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왜 2023년 들어와서는 갑자기 쏙 뺐나? 네. 이 이제 가짜 뉴스 소동이 벌어지고 네. 니들 마음에 드는 거 제대로 전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전달하지 마라라고 하는 뭔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제일 잘 나가는 게 꼴사납죠. 더군다나 2019년 이후 더 특징이 있는 건 다른 나라의 언론사별 신뢰도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남의 나라 걸 알면 뭐 해야. 그렇죠. 굳이 뭐. 예.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 지면을 채웠네요. 다른 나라 소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빼버리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니까 예. 채운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들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당부하기를 네. 언론사별 신뢰도를 자세히 다 전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뭐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너무 이게 오버해서 쓰니까 별걸 다 걱정하시네. 사용할 때 유의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권고가 있었다. 그걸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결과 빼자라고 논의가 됐다. 하여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예. 그놈의 거짓말을 하려고 만드는 것도 참 그것도 일일 것 같아. 예, 참.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또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양이 많아서 네. 뭘 할까 이걸로 해줘 뭐. 올해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가 언론사에 광고를 내보냅니다. 네. 그죠? 뭐 국민들한테 홍보할 것도 그렇죠. 있고 네. 정책을 뭐 정부 알려야 될 광고. 것도 있으니까 정부 네. 광고. 네. 정부 광고를 각 언론사에 나눠주는데 어떤 언론사는 급증했는데 어떤 언론사는 뚝 떨어졌다. 이게 왜 벌어지는 일일까에 네. 대한 문제.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광고가 급증한 곳은 TV조선. 뭐 예상했다시피 급감한 곳, 급격히 줄어든 곳은 MBC. 예.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이거. 안 봐도 비디오니까. 정부 광고 집행 증가율을 보면 7.4% 평균을 내면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KBS가 19% 늘었습니다. 고당. SBS가 14% 늘었습니다. 네. MBC가 16% 줄었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사실 KBS 같은 경우는 박성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난 정권 때 문정권이 KBS에 무려 445억이나 광고를 줬다. 사실 야 많이 줬다. 신문사는 그렇게 안 되던데라고 하지만 왜 그 차이가 나냐면 네. KBS 같으면 전국에 수십 개의 브런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골고루 나간 걸 다 합쳐보면 엄청나게 액수가 클 수밖에 없죠. 단가가 잘 서울에 있는 신문사하고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정권 때 KBS에 450억 정도 준 걸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해놓고는 거기에서 지금 19%를 더 준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SBS 14, MBC는 16 감소. 네. 왜 남은 19, 14 늘어나는데 MBC만 16 감소하냐? 그럼 TV조선은 얼마 늘었냐? 네. 그럼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10몇 퍼센트 늘었나? 55.6% 늘었습니다. 너났네, 너났어. 55.6%는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절반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누구는 떡 하나 주면 되고 누구는 본래 우리 편이니까 여기는 아예 뭐 가래떡을 갖다 가만히로 해서 주든지 네. 그리고 누구는 두들겨 패버려야 돼. 이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이거 뭐 TV조선은 93억 원이었는데 146억 원으로 확 뛰어버린 이런 네. 신문마다 다 뭐 얘기를 하면 어우 이 자료를 다 읽어드려야 돼서 생략. TV조선이 제일
좋겠죠. 예. 지금 정권 그런데 뭐 TV 그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정권 비판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선거 지고 나니까. 이제 그게 언론에서 제일 이제 뭐라 할까요? 상당히 그 정략적, 전략적 이제 그 계산이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옛날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이 막 드러나면 국민들이 야단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편들어주고 옳거니 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보험 드는구나 보험. 네, 복지 안 했잖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정권을 비판하는 이 흔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게 이제 근거 자료로 나오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조금 수정을 해서 혼을 내고. 유권자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대로 가다가 유권자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맨 처음에 그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때 보셨죠? 앞 30%포인트 차이 나는 거 보셨죠? 네네네. 그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나중에 18% 정도로 예, 뭐 예. 줄었습니다만 그나마. 20%도 아니고 30% 뒤진다? 선거에서 예. 여당인데 예. 이거 뭐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이걸 이제 보수 언론들을 보면 야 여기쯤에서 끝내고 뭔가 다듬어갖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뭐 어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이 보수 언론이 뭘 정신 차려서 그런 건 아니고. 다 계산하는 거죠. 이게 고도의 계산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언론은 뭐 그렇게 해도 뭐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네. 예.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찌됐건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조금씩은 그래도. 아무튼 그런가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신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네. 전부 다 적폐청산하고 이 나라가 바로 가야 된다고 떠들던 언론들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가서는 다들 이제 보험에 드는 거죠. 우리도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 그 언론들이 다 어디 갔나 한번 세보시면 네. 이게 왜 전략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그 있고. 언론들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네. 여전히 윤석열 찬양했고 예. 보궐선거 전까지 지고 나니까 이제 크게 지고 나니까 이렇게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돈 얘기 마저 하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관변단체에다 지원하는 보조금들은 얼마나 들었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구시 건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대구시 건은 엄청나게 관변단체는 18.9%인가 늘었고 네. 예. 오히려 시민교육 예산 같은 거나 시민마을 뭐 사업 예산 같은 거 확 잘렸고 얘기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 거죠. 예. 3개 관변단체 보조금 증가율 보면 자유총연맹은 최근 5년 사이에 40.8% 늘었고요. 와. 예,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29.5% 늘었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은 22.6% 올랐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민간 단체들을 뭐 노조하고 다 싸잡아서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그 예산을 막 치고 거기에서 허술하게 쓰는 게 있다. 영수증 처리 제대로 안 됐더라 했지만 결국은 12,000개 단체들을 갖다 전부 다 싸잡아서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진짜 카르텔은 어쩌면 자유총연맹, 그렇죠.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 살기 운동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예산은 40, 29, 20이 막 올라간 거죠.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정관에서 우리 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왜 지키지 않겠다. 빼버렸어. 2018년에 적폐청산과 함께 약속하면서 넣은 건데 적폐청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삭제. 이걸 갖다가 승인하는 건 정부가 승인해야 됩니다. 정관 개정안. 정부는 오케이 승인. 우리 편 해주겠다는데 뭐. 그 변화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읽겠습니다. 관변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내년 총선을 위해 여러분의 피와 땀, 노동력, 뜨거운 가슴, 여러분이 아는 친지, 친척, 친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까지 다 국회 탈환을 위해 써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네, 부정선거. 예. 이 말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확대 혜택을 받는 한 관변단체는 정기적인 집회와 전국 순회 강연 등의 형태로 정부 여당을 적극 지원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문구를
관에서 삭제해 버렸다. 관권 선거를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예상은 했던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너무 티나고 다 들통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 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예. 나는 나는 내 할 짓 다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관변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관변단체의 뿌리는 사실은 일제 친일파에서 시작입니다.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복잡합니다만은 일제 강점기 때 특히 1937년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막 전쟁에 막 야욕에 막 불탈 때 한편 그때는 뭐 조선이라고 불렀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서는 계속 반발이 커지니까 이걸 찍어 누르기 위해서 사상범들에게 항일 정신을 포기하면은 뭔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제 설득 작업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가는데 그때 만든 친일 선전 활동과 반대파 또는 항일 정신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설득 작업에 나선 이제 새로운 조직이 녹기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녹기연맹. 그래서 녹기연맹은 조선의 얼과 문화를 버리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선 일체 홍보 활동에 나선 조직이죠. 해방 후에 이런 관변단체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역시 국민보도연맹 같이 좌경 좌파들을 설득하는 작업으로 밀가루 포대를 준비했다가 밀가루 배급권을 갖다가 뿌리면서 좌익이지 너랑 같이 좌익했던 사람들 쭉 얘기를 해봐. 그 명단들을 작성해주면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후퇴하면서 다 학살했던 그 국민보도연맹이 이 녹기연맹에 이제 뒤를 이어서 탄생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박정희 정권 때도 역시 반공연맹이라는 게 세워져서 반공연맹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의 자유총연맹이죠. 이 자유총연맹이 저도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군목을 했지 않습니까? 공군 군목을 9년을 했고 대학 시절에는 대학 1학년 때 시험을 봐서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합격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국방부 소속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자유총연맹이 보수적인 단체고 군인들도 나름 보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군목들에게 군목 후보생 시절에 장학금을 지원을 했어요. 자유총연맹 장학금. 네, 자유총연맹이 그래서 어떨 때는 전액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우리 때는 뭐 그 등록금이 100 몇십만 원인가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 반액을 줬나? 그래서 아무튼 얼마가 나오는데 후보생들이 있으니까 그 후보생들이 서로 이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나누는군요. 그래서 제가 한 40만 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시절에.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미 저는 받으면서도 아이씨 꼴통들 이러면서 받았는데 돈 준다니까 뭐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역사가 엄청납니다. 제가 89학번이니까요. 그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건 총선 때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거고 그 자금으로 주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막 창립식도 아닙니다. 창립 기념식입니다.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여수 순천 사건 여기나 갔어야지. 거기는 차관 보가 가고 차관도 아닌 차관 보가 가고 이때 기립박수가 16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하는 도중에 얼마나 신났을까? 참 뭐 그런 소리가 나왔고요. 아이고 참 얘기하니까 길다. 그다음 또 뭐 궁금하신 게 뭐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MBC 탄압 YTN 매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KBS 사장 관련한 것도 그렇고 지금 YTN은 한 10개 가까이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딱 보니까 부자들 감세를 실시하니 정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리 예상을 다 한 거죠. 계획을 짤 때 야 기업들과 정부 나름대로 좀 부자들한테는 이거 세금
깎아줘야지 이대로는 안 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깎는 거야라는 게 정해지니까 미리 기재부에서 이제 머리를 막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갖고 있는 거라도 급히 팔아야지 이 엄청난 세수 부족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공적 자산 매각 계획이라는 걸 세웠는데 여기서 팔아야 될 게 14.5조입니다. 대충. 4.5조. 예. 이걸 지금 뭐 펑크난 거 해도 58조니까 택도 없네. 기재부로서는 당연히 세워야 될 계획이죠. 여기에 YTN 갖고 있는 주식 31%,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YTN 주식 31%를 팔기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얼마일지는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입찰에 붙여야 그렇지, 입찰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예. 대충 얼마 되거든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그건 제일 비싸게 부르는 쪽에다가 일단 넘겨줘야 될 판이니까 예. 액수는 정확히 그럼 YTN 31%에 얼마 파시려고요? 아, 그거야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건데 한전 KDN이 21.4% 정도 갖고 있는 거고 네. 마사회가 9.5, 한 10% 가까이 갖고 있는 거고 두 개를 합치면 31%입니다. 이걸 판다고 하니까 본래 YTN 주식을 조금 갖고 있던 한국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국경제와 라이벌인 매일경제 매경 등등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쫙 달라붙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일보를 갖고 있는 뭐 그 범건설자본에 속하죠. 동화 마루인가요? 네. 한국일보를 갖고 있는 그쪽에서 한국일보도 그쪽 거였군요. 예, 그쪽으로 넘어갔죠. 예. 거기도 이제 신문사를 인수했으니까 방송국도 하나 인수하자. 돈이 꽤 있나 봐요. 꽤 될 텐데. 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도요라고 한 사람이 통일교 고 문선명 오. 총재의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인가가 미국에서 뭐 총 식품, 들고 좀 약간 그 미국에서 총 드는 교리를 가지고 참석할 때 다들 총 들고 예, 기관총 예, 들고 예. 왔다 갔다 하는. 네. 미국에서 그 회전 초밥집, 스시집에 재료 공급하는 완 추루월드라고 하는 추루월드 푸드라고 하는 네. 엄청난 그 해산물 유통회사를 갖고 있는 통일교가 휴무면은 미국 전역에 스시집이 다 문 스시집이. 닫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재료가 우리 안 오니까. 저희 큰 처남이 스시집 하시는데 그래요? 미국에서.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네. 네. 나도 사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얼마 전에 언론재단 하나 만든 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겠다고 나선 거죠. 그 통일보, 문화일보 있잖아요. 언론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언론 세계일보, 하나, 세계일보 참. 세계일보를 한국에서 갖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미국에서도 하나 갖고 돈도 있습니다. 많아. 그래가지고 언론재단입니다. 그래서 사겠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사실 통일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셋과 어머니가 재산 싸움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통일교에서 제명 처분 당해서 뭐 지금 통일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단체는 만들었고. 총 드는 교리를 자, 만들었지. 이게 참 얼마 전에는 국가 주요 기관장에 뭐 통일교 인사가 임명됐다고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통일교가 방송국도 24시간 뉴스 채널도 사겠다고 나서고.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20 며칠 날인가 이게 아마 결정이 납니까? 예, 그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이니까 액수를 써가지고 예. 살짝 내야죠. 근데 이제 정부는 돈을 많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성, 공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쓸 것인가도 보겠다. 말 잘 듣는 놈 뽑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외국인이 실제로 뒤에 얼마나 버티고 있어서 이게 외국 방송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보겠다. 그리고 완전히 한 재벌 쪽으로 몰려가는 것도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겠다. 이게 조건은 내걸었습니다. 다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에 걸리고 누구는 뭐 때문에 이거 의심되고 이게 쫙 나오죠. 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지 말고 한경하고 매경하고 힘을 합쳐서 그냥 하시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걸 이제 권유하는 이런 방식도 지분을 있습니다. 서로 나눠라. 예.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같이 전경련 다 소속 아니십니까? 네. 예, 같이 하시죠라는 컨소시엄 권유안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액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늘려주시는데 혼자서는 벅차실 테니까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23일 날 결정이 되고. 이제 될 거죠. 예.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유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다른 안을 국리안이라고 발표를 안 하고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심의를 저희가 할 수도 방송이 있고. 송출되는 날짜가 24일이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되는 날은 뭔가가 대충 윤곽이 잡힐 윤곽이 수도 잡힐 있겠네요.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EBS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EBS. KBS 사장은 계속 지금 유찰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 반란표가 있어가지고 반란표를 그러니까 설득을 못 해갖고 이걸 보자면 그리고 뭐 여권 인사 하나가 막 사퇴도 해버리고 막 예. 이랬던데요. 안 할래요. 뭐 강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들고 근데 나가버리고 이제 해서 이런 걸 보면 약간 그 권력의 누수 현상이라고도 봐야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래갖고 돼봤자 이게 나중에 뭐 빗발치듯이 비난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러겠죠. 예. KBS는 또 노조가 4개입니다. 아마. 3개도 아니고 4개예요? 4개일걸요? 네, 하나 더 복잡하네. 생겨서. 또 생겼네.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뽑아서 보낼 사람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조율이 확실히 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 이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노조 EBS 지부에서 성명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EBS가 KBS, MBC 부적격 퇴직자들의 놀이터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대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똥차들만 보내는구나. EBS가 KBS, MBC 부적격 퇴직자들의 놀이터냐? 예. 사연을 보면 3명이 최근에 갔는데 강규형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 있었죠. 네네네. 유튜브. 지금은 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만 네. 여기서 뭐 암흑의 여성 정치인이 알몸으로 누드 화보를 촬영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가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엄청납니다. 벌금 1,000만 원이면 벌금 선거법에서는 100만 원만 넘어도 국회의원직 박탈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가짜 뉴스로 1,000만 원 배상은 엄청난 가짜 뉴스고 명예훼손이라는 뜻인데 가세연하고 강규영 이사하고는 공동으로 피해자한테 1,000만 원을 배상하시오 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 13일이니까 한 달 전 판결입니다. 가세연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강규영이? 그 말 다 했네. EBS 이사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본래 KBS 이사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한 2년 3개월 동안 하셨는데 임기가 3년입니다. 네. 3년인데 왜 2년 3개월밖에 못했냐.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인해서 해임되셨습니다. 아휴. 해임 시킨 거는 또 방통위인데 방통위가 또 1위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EBS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물론 해임까지는 너무하다라고 해임 취소 처분 소송을 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짜 뉴스로 벌금 1,000만 원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분은 누가 계신가? 신동호 씨. 예. MBC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당하고 징계당했던 아나운서 국장입니다. 아나운서 국장이 그 안경 쓰고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누군지 알 예.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고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 11명을 부당 전보에서 막 내쫓는 인사에 직접 나서서 관여했다는 이유로 네.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고소당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 그만둘래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옛날에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잠깐. 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의 미래한국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나씩 만들었었죠. 그때. 네네네. 고리로 쏙 들어가서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순번이 너무 뒤에 가고 소용은 안 됐구나.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거기서 대변인 비슷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EBS 감사로 간 거죠. 감사로? 예. 그 다음에 뭐 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씩 둘씩 가니까 최기화 씨라고 이제 마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MBC 기획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그 전에 뭐 김재철인가 이재철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의 부당 노동행위. 예. 그러니까 결국 EBS 노조는 EBS는 KBS, MBC의 부적격 퇴직자의 놀이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 EBS 이사회는 새롭게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네, 공개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EBS 이사로서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EBS 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격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지만 이거라도 거쳤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했는데
요번에 보궐이사 같은 경우는 그냥 후다닥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죠. 아무 그냥 절차 없이.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그거야. 지들 멋대로 그냥 함부로 해버려요. 예, 저희 그래서 고속도로도 뭐 몇 주 만에, 2주 만에 그냥 후다닥 해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신동호 씨가 갔고 강규영 이사 때도 역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 과정 전혀 없이 임명이 됐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들의 참 목매인 얘기죠. 야, 참,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시선을 놓치고 있는 사이에 EBS 망가뜨려, KBS, YTN은 완전히 팔아제끼고, 그러니까 털리고 팔리고 밟히고인데,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그 KBS에서 보였듯이 지금 YTN은 거의, YTN 매각은 거의 결정이 난 상태죠. 어찌든 일단은 뭐 팔리겠죠. 팔리는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소시엄으로 하면 상당히 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네. 누구든 31%를 가져도 어차피 대주주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지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콘소시엄 하자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통째로 살 수 있는데 100%를 컨소시엄 하시죠 하면은 아쉬움이 남지만 어차피 31%라면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MBC, KBS도 찢겨 발려서 넘기고 KBS도 장악하고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참 봉변을 당한 연합뉴스 같은 경우 350억씩 오다가 250억이 날라갔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건 이제 확실히 다 잡는 거죠. 미리 한 대 때려놔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연합뉴스는 보수 진영 쪽 편을 많이 들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네. 네, 진짜. 기관 연합통신이 국가 기관 지난 통신이지만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도 막 그렇게 돈을 퍼다 주더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더 잘하는데도. 잘해줘야 될 것 같은 언론사에다가 누구 사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또 계기는 아니 누가 뭐 있었나? 다 괜찮은 사실은 그 연합뉴스를 이끄는 그 이사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장은 항상 밑에서 뭐 연합뉴스 쪽에서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 연합뉴스를 맡고 있는 그 법회에서 맡고 있는 건데 그 이사회가 이제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확실히 하라고 한번 다 잡는 것 같습니다. 국회 이제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조금 보태줄 수도 있죠. 다시 살려줄 수는 있는데 200 몇십억이 날라갔고 결국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당이 잘 알아요. 뭘 아냐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표에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당도 급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급하죠. 나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 건 사실 솔직히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도움이 되려면 언론의 지평을 확실하게 여당 쪽에 유리하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치러야 되는데 4월 총선을 그런 점에서 하나씩 둘씩 작업을 하는 건데 제일 문제는 격렬하게 늘 저항하는 MBC 그다음에 우리 편이든 아니든 MBC를 자꾸 슬슬 쫓아갈 수도 있는 KBS 두 개는 확실히 잡아놔야 되고 전국의 언론사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YTN과 연합뉴스 확실하게 다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방송이었던 TBS 서울시민의 방송은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었던 방송인데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따 그거 생각보다 프로그램 하나가 영향력이 크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인데 서울시에서의 지지율이 뭐 20% 되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막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대비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갖다 다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이 깡패고 지지율이 지금 핵심인 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오더를 내려도 예를 들어 지금 KBS 사장 선임에 이렇게 난항이 생기는 것처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난파선에 내가 왜 그거 올라타 그랬다가 무슨 꼴을 당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부 균열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울기도 하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그 밑에 젊은 친구들도 미리 보험을 드는 거죠. 야, 나도 그때 꽤나 반대했죠. 나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내부 비판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부에 이게 보면 뭐 신당을 만드느냐 어쩌냐 할 때 뭔가 자기가 지분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혹은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테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말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빼고는 다들 눈치 보면서 네. 정도에 따라서는 살짝 양다리를 걸치거나 신당 쪽으로 한번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이제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균열 과정에서 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지금 현재 있는 배지들일 거 아닙니까? 내가 공천 못 받아. 그러면은 이게 나라 망해도 나는 공천 받아도 국회의원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캐비넷이 있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덤빌 수 있을까? 검찰 캐비넷이 제일 무서울 텐데 예. 특히 국힘이야 뭐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뭐 까기만 하면 다 나올 텐데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빠지고 20몇 %대로 떨어지면 검찰들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검찰들도. 제일 말을 이렇게 되면 명예를 조금 훼손하는 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제일 움직임이 빨리 올 수 있는 거는 법원이죠. 법원. 예, 네.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그동안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요. 받아가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라고 하면서 조금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요건과 안 내줄 요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조금 무겁게 평가가 되어서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부터 표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이제 표가 나고 네. 수사할 때 표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표가 날 거는 법원에서 살짝 영장에서 표가 날 거고 네. 그다음 감사원에서 이제 표가 날 겁니다. 감사원. 예. 그동안은 뭐 그냥 알아서 막 뛰어가서 막 네네네. 뒤지고 막 다 하고 KBS, MBC 뭐 할 거 없이 모든 기관을 다 감사해 갖고 적당히 추려 가지고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게 기각되거나 뭐 이런 네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원이 시계를 이렇게 보죠. 아, 3년 반 남았었는데 어느덧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 그러면서 감사원의 동작이 늦어집니다.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쪽이 좀 하면 바로 달려갔는데 갔는데, 예. 천천히 달려가죠. 천천히 달려가서 천천히 기록을 조사하고 천천히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네. 결과물도 이제 이런 걸로 의심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죠. 근데 감사원은 감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어떻게 돼서 얼마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규정을 어겨서 이렇게 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네. 뭐를 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럼 검찰이 받아갖고 또 한 번 압수수색하고. 이 루트가 이제 흐릿해지는 거죠. 네. 감사원은 분명한 걸 내놓으려고 움츠렸다가 나중에 조금 분명한 거 찾은 것만 살짝 내놓고 네. 의심됩니다는 이제 많이 사라질 겁니다. 이런 것부터 표가 나고 그러면 대통령의 이제 행동 반경이 줄어들죠. 아니, 지금 뭐 이제 그 엄살을 떨고 엄살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언론에서도 뭐 총선 지면 안 되니까 총선 지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막 말 그대로 진짜 200석이라도 나와버리면 이쪽 진영에서 그럼 큰일 나니까 그렇게 안 당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그 지금 이쪽 자기네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정권에 향해서는 정신 차려라 이러면 진다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실은 균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때 노래를 일부러라도 크게 부른다든가 하는 네.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여당과 보수 관변단체들은 200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고 뭐 그건 자기들 200석. 국민들이 뭐 아무튼 지금까지 경과들을 쭉 보시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경과를 볼 때 정확한 자료들을 언론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안 네. 해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 지금의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정확한 자료들을 숫자에 의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부터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숫자로 확 드러납니다만 언론사는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언론인은 무지하게 줄었습니다. 자, 지역 언론이 있는데 언론사가 늘었는데 10몇 %, 언론인이 10몇 %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냥 몇 명이서 그냥 대충 뺏겨서 그냥 내보내는 언론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어뷰징 기사들 주로. 중앙 언론도 비슷합니다. 결국 문제는
언론사 숫자가 늘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확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줄어든 정보인데 이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와 모래밭에 떨어져 있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찾으려면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밭이 넓어졌으니까. 예. 국민들도 유권자로서는 좀 고생되시더라도 네.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또 따져보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만 네. 올바른 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주체 또 언론의 주체는 맞습니다. 시민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고생되시더라도 하셔야죠. 그다음에 누구를 보고 뽑는다 이제 총선에 임박해서 그러는데 그 인간이 어떤 여정을 밟아왔는가를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인간을 둘러싸고 어떤 인간들이 행세하고 있는지도 꼭 네. 뒤에 누가 지난번에도 있는지도 봐야 당부들이 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마을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조금만 애를 쓰시면 저 인간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인물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도와주고 있으며 그 인간들이 자기네가 국회의원 만들었다고 얼마나 행세를 하고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권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를 네. 조금만 애를 쓰면 아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건 지역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안 하면 하는 언론들을 찾아보시고 또 수소문 좀 해보시고 해서 노력하셔야죠. 네. 인간의 악의 본질 중에 하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유 나는 몰라 그냥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아이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게 지금의 현 사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그러시지 않겠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 독려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국무인 충청에서 지금 이런 방송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방송 31일에 송출되는 방송 이 방송도 사전 녹화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국무인 충청의 대표님, 네, 대표님 제가 대전까지 가서 직접 출동하셨어요? 네, 대전까지 가서 뭐 안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님 내가 들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 지방 언론의 어떤 어려움 그 속 사정들까지 다 털어놓으시고 또 지금 포탈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굿모닝 충청을 그래서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후원해 주시고 또 굿모닝 충청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뭐 널리 좀 알려주시고 굿모닝 충청도 있다는 거를 꼭 알려주셔서 채널이 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병기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굿모닝 충청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지역 사막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언론의 사막화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만 미국의 120개 지역은 카운티죠. 예. 기초자치한테 언론이 없어요. 전국 방송은 원래 미국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담론이 형성된 걸 읽어볼 길이 없는 거죠. 네. 또 한 100몇십 개는 네. 일주일에 신문이 하나만 딱 주간지로 등장하는 지역에 신문이 딱 하나예요. 지역에. 하나, 예.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근데 문제는 미국 신문은 우리보다 더 하죠. 정치 기사가 별로 없거든요. 네, 재밌는 네, 기사만 네, 찾죠. 네. 그럼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지사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네 주의 네. 주정부에 관계된 시장들도 뽑아야 돼요. 의원들 뽑아야죠. 상원 의원을 뽑아야 되고 하원 의원을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대학 거의 다 가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인종이 거의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온갖 인종들이 섞여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 예. 그래서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서 지역 언론을 구독하면은 세금 공제, 거기에 광고를 실으면 또 세금 공제, 네. 상당히 많은 제도들을 이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좋은 지역 신문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하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또 병 기자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송광석 대표님, 굿모닝 충청 대표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 기자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